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상승폭을 줄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 확대되는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 플로우를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일정 부분의 되돌림을 걱정해야 되고요. 주말을 앞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가장 큰 이벤트인 조기 대선도 있죠. 그럼 이것을 앞두고 일정 부분 이익을 챙겨 나가려는 움직임도 고려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전략 꼼꼼하게 챙겨갈 거고요. 뉴욕장이 어땠는지, 그 속에서 중요한 힌트는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살피고 돌아옵니다. 어제 나왔던 엔비디아의 실적 분명 좋았는데 시장의 관심을 관세에서 AI 내러티브로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관세 관련 뉴스에 주시를 하면서 3대 지수는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했다라는 데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떤 뉴스가 있었는가 간략하게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우리장 마감 후에 들려왔던 소식, 그 미국 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철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았고 미국 지수 선물도 급등 반응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백악관 측에서 즉각적으로 항소를 했고 결국에는 항소법원 측에서 항소심 기간 동안에는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결정을 오늘 장 마감을 30분 앞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낙폭이 축소가 됐고, 그리고 장중에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였죠. 지금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위법이라 할지라도 공격적인 관세를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들 혹은 이 카드들을 들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관세가 시행될 거라는 우려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세 관련해서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겠다. 적어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큼은요. 그 재료를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회동을 백악관에서 가졌습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에서 서로 그렇게 디스전을 주고받던 두 신사가 실제로 만났을 때 얼마나 어색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파월 의장은 여전히 나는 금리 인하는 경제 지표를 보고 정치적인 개입은 상관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 금리 동결은 실수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모습. 앞으로 두 사람 간의 마찰이 조금 더 격화될 것인가, 이 여부도 우리가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 증시를 그래도 좀 부양했던 한 가지 요인은 채권 시장이 안정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간밤에 미국에서는 7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 입찰이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국채 금리는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새롭게 발표됐던 신규 경제 지표들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미국의 GDP 속보치 이후에 나오는 수정치가 간밤에 발표가 됐고요. 거기다가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1분기 GDP 수정치가요.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0.2%, 여전히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살짝 개선된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항목별로 자세하게 들여다보신다면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개인 소비 지출, 소비는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든 것으로 데이터를 좀 집계해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순수출, 수출이 오히려 좀 적었고요. 순수입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팔고 많이 샀다라는 거니까 무역 적자폭은 생각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오히려 조금 더 늘었죠. 속보치의 9.8%보다 10.3% 늘어난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번에 그래도 GDP를 이 정도로 방어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 GDP 확정치는 6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관세로 인한 이 무역 적자 착시 효과가 거치고 나서 2분기에 과연 얼마나 강력하게 GDP가 발표되는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오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발표치가 24만 건으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전월 대비해서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신규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사람의 숫자는 191만 건으로 역시나 예상치를 웃돌았죠. 고용시장에 점진적인 둔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가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월가에서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 그 목표가 줄상향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지금 나온 카테고리들이요. 29일 하루 동안에 월가 IB들이 목표가를 재확인하거나 아니면 상향 조정한 내역들을 뽑아온 겁니다. 트로이스트 측에서 가장 높게는 205달러에서 21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지금보다 거의 50% 가까운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시티 측에서는 150에서 180달러,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리드엠 측에서도 15%대의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월가 전반적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IB에서 내놨던 코멘트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멜리우스 측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20에서 30억 달러가량 상회했다. 이 말인즉슨 주요 클라우드 업체와 게이밍 부문에서 블랙웰 기반의 신제품의 실수요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티 측에서는 블랙웰 매출이 240억 달러로 우리의 예상치를 40억 달러가량 상회했다.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70%대 중반 총 마진율을 전망을 좌측에서 확인해 줬다라고 얘기했죠. 마진 확대에 따라서 주가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할 거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엔비디아의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가지고 온 건데 지난해 중순부터였죠.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 이번에 발표된 실적을 통해서 이것을 깨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월가의 전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규장에서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6% 가까이 폭등하면서 한때에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잠시 탈환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젠슨왕 CEO가 3월 20일에 8억 달러어치의 주식 매각 계획을 제출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제 6월 12일 로보택시 시작 일자가 픽스가 됐죠. 거기다가 머스크가 도지를 곧 사임할 것이다 라고 직접 X에 올린 점이 투심을 견인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뉴스였다라는 측면에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 비트, 어닝 미스였다. 그런데 지금 AI 서버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델 테크놀로지스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가져다가 그 GPU로 AI 서버를 만들어서 다른 고객들에게 파는 회사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GPU 수요 혹은 AI 고객사들의 수요에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반증하는 실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3% 급등 이후 지금은 소폭 줄여가는 분위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보잉이 3%대 급등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으로의 인도 재개한다라는 발표가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밖에 조금 더 작은 종목들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엘프뷰티 어제도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규장에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와서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1분기 실적 결과가 좋았고 그리고 헤일리 비버라는 모델이 창립한 스킨케어 메이크업 브랜드를 1조 원대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고객층을 원래는 굉장히 어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이크업 브랜드인데 이제 밀레니얼 세들에게까지 소비층을 확대할 거라는 그러면서 메이크업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을 안아가고 있습니다.
소매주들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가전업체이죠. 베스트바이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를 내놓으면서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반대로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 더블비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월마트, 타겟, 그리고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소매주들을 보면은 실적 발표에 일관성이 좀 없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디는 관세로 인한 타격을 심하게 받아가면서 허덕이는 한편 어디는 우리는 괜찮은데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단 말이죠. 지금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이 물건을 벌크 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매장으로 소비자들이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구나 이런 특징을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테마주들 가운데에서 간밤에 양자 컴퓨터와 우주 테마는 약세를 보였다.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포착해 드립니다. 이렇게 미국장 랩업 마무리하고요. 국내 전략 세워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괜찮았죠? 함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1%대 상승이었고 코스피는 2% 가까운 상승세였죠. 코스피는 올해 신고가를 경신하며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저점 대비 어느덧 19% 상승해서 저점 대비 올라온 폭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 최대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꽤 좋았던 것이고요. 어제 상승에 힘을 실어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 집행 정지 소식을 냈죠. 그것이 우리 장 출발 직전에 나오면서 상호 관세 우려가 좀 덜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전 세계 수입품 10%에 대한 기본 관세 그리고 일부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에 대한 이 집행에 대해서 정지시키는 그런 명령이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다라는 해석이 어제 국내 장까지는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철강 이런 종목들이 올라서는데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물론 꼼꼼히 따져본다면 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이슈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세에 대한 우려가 관세에 대한 파워가 조금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 속에서 일단은 어제장 국내장에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자, 엔비디아의 실적 이슈와 함께 반도체가 그냥 버텨주는 정도였어요. 엔비디아 실적과 연결지어서 봤을 때는 어제 반도체 시세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르긴 했는데 막 주도하는 모습은 아니었었고요. 반도체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했으나 일단은 이들도 올라섰고 거기에 조선방산 원전 쪽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줬고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와 기대가 있었던 반도체까지 해서 함께 가는 분위기가 일단 형성이 됐죠. 거기에 증권이나 지주나 이런 국내 내부적인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는 섹터들이 강한 시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특징으로 봤을 때는 SM, DOU가 강세였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SM의 2대 주주로 텐센트가 올라가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협업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네요. SM 어제 7% 상승, DOU 8%의 상승, 장중 10%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전체적인 시장은 거래대금 실리며 지수가 같이 올라갔고 반도체와 기존의 조선 방산 등이 함께 가는 분위기였던 어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 같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과 블랙록에서 어차피 데이터 센터 가동하려면 거의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사용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반도체와 태양광, 풍력 이런 쪽도 같이 가는 모습이었고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
어제 이제 사전투표 시작이었죠. 지지율 1위, 2위 후보자 모두 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또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어제 5,000피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저PBR주, 주주환원 이런 쪽에 초점 맞춰진 곳이 강세였습니다. 지주, 금융지주 혹은 증권주들이 그 맥락으로 올라갔죠. 거기에 그것을 받쳐주는 요소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3개월 안에 한 번 더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에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 외로 봤을 때는 합계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 이것이 저출산 공약 등과 맞물려서 일부 종목의 시세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요즘 정치권에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이 올라가면서 카카오그룹주를 비롯해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 역시나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어제 시장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가운데서 조금은 더 깊게 들어갈 부분은 대선 이슈가 되겠죠. 5월 19일에 방송이었습니다. 국내에 이제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이벤트가 대선이 있는데 언제나 그러했듯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것을 해줬으면 하느냐라는 마음 한켠을 돌아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더 원만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공약으로 연결했을 때 증시나 부동산 이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약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증권, 건설, 지주가 될 것이고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맞춰본다면 AI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맞춰본다면 저출산, 탄소 중립, 이런 이상 기후 현상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눠봤던 얘기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증권, 건설, 지주 등이 되겠습니다. 대선의 화두, 이제는 증시 부양이다라는 게 명확하죠.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현황을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피가 랠리를 보이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증권주들의 강세가 그 이슈 속에서 일어났죠. 유독 도드라졌던 건 어제는 미래에셋 증권이었습니다. 23% 이상의 급등으로 안 그래도 우상향하던 추세에 장대 양봉까지 더해주면서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 물론 일정 부분 꼬리가 달리기는 했습니다. 증권주 전반이 함께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증시 부양이 대선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자마자 쏟아지는 관련한 공약에 대한 언급. 하나씩 볼까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이슈, 이재명 후보 공약집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혹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김문수 후보 공약집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취지를 공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배당에 대한 유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이었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주를 비롯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법인세나 상속세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주가 부양과 또 주주 환원을 촉매제로 이제 주주 환원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홀딩스 붙은 종목들을 비롯해서 지주사가 함께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시세가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마에 오른 지 이제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배당에 대한 유인 투자가 굉장히 수익률로 보답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행을 한번 볼까요?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 구간을 놓고 봤을 때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현행 세율이나 개정안에 대한 세율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해서 종합과세로 최대 49.5의 세율을 매기던 것이 이제 22%로 떨어지게 되고 3억 원이 초과될 경우도 27%로 훨씬 더 수준이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개정안 이후 결국에는 배당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KB에서는 주식 투자 인구수가 1,400만 시대다.
자본시장의 정책이 지금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기준금리 인하 등과 맞물려서 배당주 시대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에서도 배당소득 관련한 세금이 줄면 대주주의 배당을 인센티브가 높아져서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등의 다른 자산으로 흘러들어가던 자금이 증시로 꽤 많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배당 모멘텀이 있는 쪽이 강세를 기록했죠. 그중에 하나가 지주사 할인이라는 저주의 타이틀을 떼고 이제는 저주가 아닌 정말 지주사 강세로 가게 되는 것인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지주사 내용 좀 보죠. 지금의 현상입니다. 지주회사 곳곳에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한화나 SK스퀘어 등의 종목들은 백사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주사가 왜 저평가되어 있었을까요? 자회사들 중복 상장시키고 상속이나 승계 과정에서 주가가 의도적으로 좀 늘린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소극적인 자사주 소각 등의 이슈로 지주사는 언제나 지주사 할인이라는 키워드가 달려 있었죠. 그런데 올해 지주사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슈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책적으로 지주사 할인 요소의 축소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지주사들의 PBR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0.4배 평균 정도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 매력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로 지주사들의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정당별 증시 부양 정책이 지주사 릴레이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 시 일반 주주의 신주 우선 배정, 혹은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의 내용 등이 공약집에 담겼고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취지를 공감한다, 검토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 ISA 확대,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주주보호와 세제 혜택 이런 키워드가 증시 부양을 가리키고 있다는 측면에 지주, 고배당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주사들의 한 달간의 움직임과 전일의 상승률을 넣어봤는데 어제는 상한가 이쪽에서 갔죠. 대웅과 HS 효성 등에서 갔고요. 코오롱 롯데지주 5월 들어 흐름 꽤 좋습니다. 코오롱 50%나 올랐네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 정말 얼마만인가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희 시간에 저도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게 바로 두산이거든요. 어제 9% 상승이고 5월에는 63% 상승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고 또 지주사라는 것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로도 부각되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중첩돼서 언급드릴 상황이 좀 많았었는데요. 어제 63% 상승, SK 28%, 오죽하면 LG가 가든 그런 5월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CJ도 일단 전일 3% 상승으로 동참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물산도 요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5월 들어 2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화도 5월에 55%의 오름세 나타냈네요. 전반적으로 지주사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눈여겨본다면 어떤 지주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일정 부분 대선 지나고 이벤트가 살짝 주춤하고 소멸되고 일정에 대한 노이즈가 끼고 이러면 변동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증시 부양에 대해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 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목표가 약간 거버넌스라고 하죠. 다 같이 수립해서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목표를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정책에 대한 목표가 지금은 증시 부양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약간 날선 공격이었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증시 부양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개인 주주와 그러니까 소액 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좀 극복하는 과정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38개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물이 타계하고 나서 한 일정 부분의 시간 동안의 평균 주가가 바로 상속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이 상속세 등을 조금 피해보려는 것이죠. 그런 분석 등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 그것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게 된다면 증시 부양 이슈 혹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이슈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일부 기업의 계열사 간의 주식 매매한다던가 유증한다던가 또 분할한다던가 합병하며 의도적인 주가를 누르는 움직임 등이 이제는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뭐 물적 분할 후 재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린다며 과거 이제 LG화학에서 엔솔이 떨어져 나올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줄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계속해서 쪼개기 상장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대형 IPO가 많아질 것이고 전체적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은 제한되는데 상장하는 기업 수가 늘어나서 외국인 투자도 제약되고 있는데 종목들의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에서도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 등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질이 좀 개선돼서 밸류업이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게 없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죠.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논의가 있어 왔었는데 이번 대선의 여러 공약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에서는 거버넌스 변화 속에서 배당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곳들을 골랐는데요.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요. KB금융, 현대차, 기아, 하나금융, 미래에셋증권, 삼양사, LF, 하이로코리아, DB하이텍, 한국금융지주 등등을 넣어놨습니다. 조금 압축해서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군을 들여다볼 여지가 있을지 잠시 후 전략 나눠보죠. 자, 어제 우리 장이 초점 맞췄던 이런 주주 환원이나 배당, 지주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요. 정책 불확실성으로 넘어갑니다. 정책 불확실성은 미국입니다. 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있고 백악관 측에서는 즉각 반박하며 항소법원에 관세 일시복원이 있었죠. 그래서 관세가 상호관세가 없어질 수도 있어라는 기대가 있었다가 일단은 결론 날 때까지는 복원이 됐다라는 것에서 오락가락 냉탕 온탕을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만 더 키웠다라는 관세 이슈가 전달됐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게 대통령 권한 바뀌다라고 해서 제약을 건다 하더라도 골드만삭스 등의 의견에 따르면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게 바로 백악관의 경제고문이죠. 이번 항소 이길 것이다. 관세 관련해서 다양한 옵션 우리는 갖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른 국가로부터 얻어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좀 피력한 것이고요. 그러자 달러, 금리, 증시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떨어지거나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왔고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국채 혹은 금리 이쪽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났던 뉴욕장이었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변동을 좀 겪었죠. 관세 압박이 좀 완화될 것인가라는 기대로 장 초반에 조금 더 강했었다가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 그래도 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제 나온 증권사 보고서였는데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나올 때마다 약간 입증을 해주고 있는 엔비디아 모습이죠. 좋은 실적이 나오고 관세 불확실성 이슈를 겪고는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선전하고 있다라는 평가였고요. 시티, 바클레이즈, 모건 스탠리, 올프 리서치 이런 곳에서 목표가를 모두 다 올려잡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젠슨 왕이 8억 달러 주식 매각 계획을 3월에 발표했었던 것이 제출했던 것이 좀 이슈가 되면서 약간의 상승폭이 주춤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로 가볼까요? 6월 12일 자율주행 테스트 어제 나왔던 오스틴에서 이제 6월 12일 FSD 관련한 테스트 한다라는 내용과 동일하고요. 머스크가
코드가 정보효율부 이 도지에서 완전히 나왔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물론 이 내용은 이미 노출된 내용이라서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 $500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제 밤사이에 들려왔던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에너지단에 대한 고민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방산뿐 아니라 원전이나 국내 에너지주들도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세계적인 원전 붐 스토리에 국내외 원전주가 급등했고 관련 ETF 역시나 자금이 엄청나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출연진이 워낙 이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했던 것은 대선이었었기 때문에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에너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매매 전략을 철회하거나 이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원전과 태양광은 또 달리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어제 나왔던 발언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된다. 그런데 원자력을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폐기물 부담이 다 후손에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테마로 좀 생각을 해봤을 경우는 원전 폐기물 쪽에 대한 관심을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나와서 정리를 해보기는 했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는 원전과 우라늄 종목들이 하락했어요. 뉴스케일 파워도 6%.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선 전에 원전과 신재생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야 될지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을 같이 적어봤고요. 오늘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시죠. 시장 자체는 미국장이 상승폭을 줄였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내가 꽤나 단기 급등을 기록하면서 코스피가 2,700을 회복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자금 유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의 관세 이슈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섹터로 봤을 때는 반도체냐 조방원이냐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느냐 편안한 선택지라는 반도체를 고민해야 되는가 참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자, 대래 실적이나 슈퍼컴 사업에 대해서 또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 등을 살펴봤을 때 대리 시간외에서 좋은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DDR4 가격이 DDR5 가격까지 근접했다라는 것에서 반도체에 이제 보여지는 데이터 등은 나쁘지 않은데 관세 이슈 등 뭔가 명확한 계기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시세는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간 출연진들은 하반기 반도체를 살펴봤을 때 지금은 좀 편안하게 대응 가능하다라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AS를 해보도록 하죠. 자, 증시 부양 대선 거버넌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증권 지주, 금융 지주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우선주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 대신해서 우선주들의 메리트는 대체적으로 배당을 더 많이 받죠. 실질적으로 모든 우선주가 지금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는 5월 들어서 85%나 상승하고 있고요. 한화 3우비 같은 경우도 32% 상승으로 일부 우선주들의 시세 자체는 굉장히 좋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지주나 고배당 관련한 이슈가 좀 더 확장될 경우 우선주 가능성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사실 거래 자체도 많지 않아서 대응이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잠시 후 챙겨보죠. 테마로 봤을 때는 원전 해체 관련한 이슈가 이제 유력 후보의 언급으로 이제 관심을 받게 된다면 체크사항으로 넣어봤고요. 자율주행, 테슬라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브, HL만도 이런 대형주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이요. 소비에 대한 트렌드
트렌드, 시장이 뭔가 뚜렷함이 없을 때는 뚜렷한 숫자를 찾기 마련인데요. 뚜렷한 숫자, 수출단에서 화장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5월이 끝났기 때문에 5월에 대한 수출입 데이터가 주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또 늘지 봐야겠죠. 미국에서는 엘프뷰티가 주가 23% 앞서 체리냉커 언급 주신 이슈로 관심 받으면서 올라갔고요. 울타뷰티 같은 경우도 시간 외에서 호실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7%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울타뷰티 같은 경우는 미국판 올리브영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그러면 협업하고 있거나 화장품을 넣고 있는 업체들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입니다. 실리콘투, 한국 화장품 등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오랜만에 또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부각될까요? 일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 거기다가 이제 선수기,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시기, 한국의 선크림을 사재기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고요. 용기 이슈, 화장품 많이 팔리면 당연히 관심을 받겠죠. 지역적인 경계도 처음에는 우리 인접국가 위주였다가 나중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중동 등의 인기를 끌었다. 요즘엔 유럽으로의 인기가 꽤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투 APR 등이 유럽에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는 쉬었다가 숫자나 뉴스로 한 번씩 더 계속 부각받고 있어서 오늘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받게 된다면 어느 쪽을 더 봐야 될지 잠시 후 전략 챙겨보죠. 화장품 밸류체인은 늘 많이 보여드리는 이 정도 정리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미국의 아스코 개최 이슈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한국의 5월 수출입. 요즘에 중국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나오는 중국의 경기에 대한 얘기도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앵커 오늘은 어느 쪽입니까? 네, 이번에는 자동차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동차주에서 섹터 브리핑을 해드렸던 때가 아마 한 3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3월까지만 해도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자동차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관세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빨간색 불을 켜내며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기아는 4%대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정규장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수급은 기관에 있었습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이 What's in my bag 하면서 그 안에 내가 뭘 갖고 다니는지 많이들 좀 보여주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무엇을 담았는가 봤더니 3순위에 현대차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제 기관들은 13만 6천 주를 담으면서 251억 원 가까이 되는 물량을 담았는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많이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현대차를 이틀 연속으로 담는 모습이 나타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꽤 오랜 기간 동안 매도 우위를 기록하다가 이번에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이는 시점이 된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차트 보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와 기아 아마 이때가 한 3월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할지 긍정과 부정의 시각 속에서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할지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가가 잘 오르려고 하다가 제동이 걸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관세 이슈를 무시 못합니다. 물론 지금 그 리스크를 조금씩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털어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현대차와 기아 합산 미국 생산 비중이 39%가량 되는데 지금 25%라는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자동차 한 대당 800만 원 이상의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격 부담을 갖게 되는 건데 오늘 또 새벽에 이슈가 한 가지 나왔죠.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제 현대차가 빠르면 일주일 내에 한 1%가량 자동차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소식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관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을 올린다는 것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다만 이러한 가격 인상 소식이 지금 갑자기 들려온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 미국 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한 6월 2일까지는 가격을 동결하고 뭐 많으면 6월까지는 가격을 동결하고 그 이후부터 관세 영향이다 뭐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기는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이제 관세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한 달간의 흐름도 파악해 보시면서 방향성 잡아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들은 대표적인 수출주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 흐름이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한국과 미국 간의 원화 절상 논의 이슈를 체크해 보는 것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 차원에서 전기차 캐즘 이슈가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가 워낙에 가격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생존 전략을 마련할지도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될지 아니면은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니까 그냥 소화해낼지 이게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의 발목을 붙잡았던 부분들 살펴봤는데 최근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앞으로 긍정 회로를 돌린다면 어떤 점들을 보고 지금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 것일까 살펴봤는데요. 먼저 가장 큰 이슈는 관세 이슈, 그리고 뭐 가격 이슈 등등 여러 가지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악재들이 주가에 모두 다 선반영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쪽으로 목소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거나 완화가 될 경우에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데요. SK증권에서는 현재가 이 관세 우려가 가장 높은 시점이라며 25%의 관세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도 이 주가의 워스트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따라서 관세가 내려가거나 관세 충격이 시장의 우려보다 낮다는 점을 증명하면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낮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막 오를 것이다 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소화해내면서 주가 반등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주들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당 매력도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들어서 주주 환원을 확대해 나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7.1%, 현대차는 6.2%가량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기아가 배당 관련해서는 현대차보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시될 경우에 대표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지금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도 함께 가늠해 보시죠. 자, 확실한 반등을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 어쨌든 시간을 투자한다면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뚜렷하게 반등의 기조로 확실하게 옮겨 붙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등 신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예상되지만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AAM, 로봇 같은 신사업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로봇 그리고 이 AAM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미 선도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이미 그 순위권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중하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먹거리를 찾아보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AAM이라든지 로봇 관련해서도 이슈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휴머노이드라든지 AAM 쪽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은 이미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로봇 관련해서도 현대차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진입한 자동차 시장입니다. 여기서 먼저 삼성증권은 현대차와 기아 같은 대장주를 향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위주로 보고서를 발행을 했더라고요. 일단 기아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내용으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우선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아가 그 EV 시리즈로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내에서 유일한 영업이익률 10.7%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이브리드 풀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데 10%대의 OPM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배당 성장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기아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하반기에 이제 미국 시장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에는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라인업으로 이제 모델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토요타가 가장 상위권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독점 시장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현대차가 점프인을 하게 되면서 경쟁을 또 펼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지금 전기차가 부진한 시장 속에서 탈출구 전략을 마련해낼 수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현대차도 이제 배당 성장주로서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증권은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 날리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를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점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상대적으로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닛산, 스텔란티스, 포드의 미국 판매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이 현대차와 기아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수요가 강세를 이루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2026년 초기부터 하이브리드 풀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명했고 반대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최소 2026년까지 감익 사이클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즉슨 실적 둔화가 아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 건데 원화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이 ASP 증가율이 추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짚어냈고요. 물량 성장이 제한적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역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 짚어내고 있고요. 현대차의 총 관세 부과 금액은 약 1조 290억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 추정치의 7.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현대차와 기아 이 대장주들을 향한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부품주들은 좀 선방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모멘텀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업황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할지 함께 전략 마련해 보시죠. 고민이 많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또 주말을 앞두고 들려왔던 내용들, 한 주간의 흐름들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것은 좀 짧은 관점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얘기고요. 사실 중장기 투자자들의 의견은 또 전략은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한번 각각 전략 챙겨보죠. SK증권 조성우 부장님, MTN 김진만 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조성우 부장님, 뉴욕
시장은 오히려 관세 이슈 냉탕 온탕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것을 고스란히 좀 반영을 했고요. 그 와중에 엔비디아는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좋은 실적 효과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도 국내 반도체가 제대로 반영을 못 해주는 좀 아쉽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해서 시장에 대한 의견 주세요. 그래도 반도체 이번 주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죠? 괜찮았긴 했지만요. 그저께 네. 좀 많이 올라서 그걸 일부 좀 선반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이번 근데 엔비디아 실적, 물론 여러분들도 뭐 내용 다 뭐 체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여기서 이제 약간 의아했던 게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에는 선주문 타령을 안 하는구나. 그 전에 선주문 타령을 계속 했잖아요. 그동안 빅테크 하드웨어 기업들 1분기 실적 내면은 TSMC 너 선주문이지, SK하이닉스 너 선주문이지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니까 그땐 선주문 타령을 안 하고 되게 우호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또 상승을 했고 또 우호적으로 또 평가하려니까 뭐 중국향 재고를 그냥 손실로 상각 처리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실적 좋네, 이렇게 좀 약간 너그러진 거죠. 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심리가 조금 이제 바뀔 수 있다, 우호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암시하는 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동안 뭐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지루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부터는, 물론 어제 뭐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반도체가 후련하지 않았다는 그 하루 만의 장면을 가지고 또 반도체 안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가 9개월 만에 또 2,700을 봤습니다. 근데 네. 분명한 것은 그 2,720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만큼 상승하지 않았다면 2,700 아래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도체는 어쨌건 지금이야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지주사가 뭐 폭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쪽에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네.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의 여전한 고민은 뭐냐면 쌀 때 사실이라는 말씀은 늘 드리고 있지만 네. 번지수를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조금 더 시그널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또 앞서 또 코너에 자막 보는 거 보면 또 대리 또 연간 이익 추정치가 또 상향된단 말이에요. 레거시란 말이죠. 네.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레거시와 HBM의 이제 주도권이 어디로 가느냐를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소부장 쪽에서 반도체 설계 쪽을 먼저 좀 일단은 우리 관심을 가져보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설계단으로 조금의 번지수 압축은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쌀 때 사갈 수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시각까지 재차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고요. 진만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전체적인 번지수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진만쌤은 기존에 이제 유리개판 얘기도 꽤 자주 해주셨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추가해 주세요. 일단 어제 한국 지수가 괜찮았습니다. 이제 뭐 엔비디아발 훈풍도 있고, 그다음에 장전에 나왔던 관세 관련된 얘기도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어제 주인공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따라서 좋았을 거여서 어제 주인공 반도체가 됐었어야 맞는데, 어제 주인공은 금융지주사들이 대부분들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도체가 제가 이제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반도체가 올라가려면은 외인 수급들이 동반이 되지 않는 이상 힘들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아직도 외국인들은 조금 이제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수급도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낮고 매도하지 않은 정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을 사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한국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여기서 금융주를 사주던가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금융주에서 수급을 빼서 반도체를 사면서 이제 올리거나,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이 월봉 마감일이라서 전체적으로 일단 어제의 상승분을 살짝 반납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루 걸러서 매도 물량이 갑자기 우르르 나오는 섹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네. 어제가 그랬죠. 조금 이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5%를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 비중을 늘릴 수 있을 만한 현금을 일부 보유하되 여전히 주도주 내에서 플레이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지금 현재 지금 한국 시장 분위기가 양봉의 매수에서 양봉으로 이제 올리는 그런 힘보다는 음봉의 매수했었을 때 양봉으로 올리는 힘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이제 한국
지수는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제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듯이 일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때 맞춰서 혹은 이제 대선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내가 이제 대선 전에 이후에 오를 수도 기대감으로 오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사전 포지션을 잡아둘지 아니면 이후에 눈치 보면서 음봉 나올 때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릴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시면 시장 자체는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리기판을 필두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두 번 정도의 시세 분출이 더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좀 이 재료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HBM처럼 CXL처럼 유리기판도 슬슬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워낙 이제 오래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할 만한 이슈들은 아마 좀 제한이 될 부분들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봤었을 때 단기적인 이벤트 예전에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처럼 뭐 하루 이틀 정도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되 그 이상은 제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조금 더 신선한 재료에 목말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재료가 또 등장해 주길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전통 단골 주제이자 또 신선한 주제가 된 게 바로 주주환원 이런 키워드인 것 같아요.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공약이 증시 부양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또 금리 인하 이슈까지 같이 맞물려서 어제 증권주 강했고요. 고배당 메리트가 있는 혹은 주주환원에 기대가 있는 쪽에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앞서 이제 미나앵커 브리핑해 주셨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 모멘텀과 관세에 대한 이슈가 어제 약간 풀리는 듯한 기대 요소로 같이 갔단 말이죠. 조성호 부장님, 자동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차 기아가 싸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는 다들 있는데 싼 거랑 이제 가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서. 뭐 자동차라고 하게 되면 역시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네.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현대차와 기아는 싼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 좀 계속 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 게 앞서 뭐 리포트에도 나오잖아요. 가믹 사이클이다. 워낙 강세다.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의 특히나 이제 완성차의 대표적인 두 종목인 현대차와 기아는 사실 향후 1, 2년 동안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자동차가 꿈틀댔던 이유는 그렇죠. 두 가지죠. 첫 번째, 미국 연방법원에서 그 상호관세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제 밸류업이나 주주환원이나 이런 어떤 기대감이겠죠.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주를 접근할 때는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주주환원이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접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제 뭐 현대차 그룹주도 대체로 좋았지만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가장 좀 탄력 있었던 부분이 현대모비스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주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지수죠.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급등하는 거에 이제 편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지금은 이제 이슈가 조금 가라앉아 있긴 네. 하지만 당면한 숙제가 뭐냐면 현대차 그룹은 계속적으로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지금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이제 뭐 좀 시간이 경과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자동차주와 현대차 그룹주를 말씀을 드릴 때 단순히 이제 실적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 쪽으로 우리가 조금 역발상으로 접근한다면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탑픽일 수 있다. 최선을 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논리가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기존의 이야기 한 번 더 강화를 해주셨고 사실 어제 브리핑에서도 저희가 이제 6월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로 인해서 소프트뱅크의 주식을 현대모비스가 사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들도 꽤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짚기도 했었는데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지배구조, 뭐 주주환원 이런 이슈에서 한번 볼만한 종목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진만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현대차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그러하던 저PBR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성장하는 제조업이라는 한계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저매력도는 분명히 현대차 그룹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완성차 업체들도 비슷한 밸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점은 좀 동일하되 다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차세대 업종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보다 훨씬 더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테슬라와 또 테슬라의 일부 또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적당한 성장성과 적당한 안정성을 같이 갖고 있다는 점은 하방 매력도가 꽤나 이제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현대차는 매번 그랬듯이 20만 원이 살짝 깨졌을 때 매수하시면 거의 승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차의 20만 원 이하 잠깐 이탈에 맞춰서 이제 뭐 관련주를 매수하시던가 그런 전략을 쓰시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방금 이제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당장 당면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책을 높이고 있었던 부분들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제 항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매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현대모비스가 우선적으로 조금 이제 주가적으로 좀 탄력적이 붙을 수도 있다. 단기 이벤트로 한두 번 정도 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밑에서 사서 20만 원 위에서 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현대차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이제 조금 상속 이후에 혹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후의 흐름을 보여줬었을 때가 조금 더 탄력이 붙을 거다. 그 전까지는 20만 원에서 22만 원, 4만 원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재미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되 하단부에 내려가면 그래도 이만큼 안정적인 주식은 없다라는 점, 주주환원책으로 EPS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동차는 보수적으로 재미는 없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현대모비스 얘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주셨네요. 자, 그러면 주주환원, 배당 등의 키워드로 봤을 때 자동차 어제 움직인 김에 저희가 살펴봤고 현대모비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지주사는 어떨까요? 조성호 부장님, 5월에 그냥 지주사 하나 샀으면 하는 많은 분들의 이제 약간 껄무새라고 하죠. 살 걸 하는 얘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장이었어요. 5월 달은 지주의 장.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뭐 긴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잖아요. 정책도 뭐 이제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주사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고 조금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서서히 그냥 조금씩 모아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에 적당히가 없죠. 지주사 뭐 하나 같은 경우 이번 주만 50%가 올라버리죠. 글쎄요, 물론 이제 지주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주에 그런 좋은 흐름이 나와서 기분이 나쁠 건 없어요. 어떤 좀 판단이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즐길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면, 이거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마시는 좀 그런 주가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주주환원이라는 게 대선 끝나고 없던 게 갑자기 짠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진통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그렇다고 또 순순히 또 환원책을 또 막 들고 막 이렇게 투항하듯이 나올 것도 아닌 건데 주가는 좀 이렇게 반응하니까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시다 못해 이제 김치전에 김치말이 국수까지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파동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급등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대선 결과가 나타났을 때 세론의 형태로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단계 너무 급등했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마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기관 외국인의 테마 같은. 예를 들면 좀 판돈을 크게 건 대형주들의 테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떠한 작용이 나타나냐면 아까 자동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어제 현대차 그룹주도 좋았지만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였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주사들이 저렇게 시총 몇 조짜리가 일주일에 50%, 30% 이렇게 올라가니까 개인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수익 제대로 보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없을 거예요. 아마 또 급등에도 아마 한화 같은 거 첫날 파셨을 거고. 야, 시총 10조짜리가 하루에 10%는 먹을 만치 먹었네? 근데 그게 50%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포모 현상이 이제 지주사 쪽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좀 작은 지주사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려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제 좀 놓쳤다 싶으니까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 대표적인 저피 BR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때 대형 지주사들이 시세가 좀 더 이어진다고 하면요. 분명히 어제 자동차 부품주가 처음으로 꿈틀댔죠. 그다음엔 자연스럽게 중소형 철강주 그럴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삼으셔서 최대한 그래도 변동성이 적은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의 기회를 노리시는 게 전 좋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지주사가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사도 됩니까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네. 지금은 그냥 순서대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CJ는 이번 주에 13% 정도밖에 안 올랐고 LS 같은 경우 7%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호속 시세를 기다리신다든지 아니면 이거 단기간 너무 변동성 크네. 다음 주에 대선 결과에 따라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네. 네. 하지만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은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아직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중소형 테마주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나 중소형 철강주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제 이제 자동차 부품주는 첫 시세가 어제 꿈틀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철강주가 또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좀 확대하시면서 최대한 올라가신 거를 프리미엄을 주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테마주 급등도 별게 아니라고. 내가 밑에서 샀을 때 그게 테마 타면 그게 테마주잖아. 그게 급등하면 그게 급등. 단순하잖아요. 근데 지금 지주사가 테마로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일주일 전보다 한화를 50%를 더 주고 산다? 그런 계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의 힌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의 투자 성향과 투자 전략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나는 뭐 50%더 주고 사더라도 가는 거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또 뭐 그냥 하나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공감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시면 될 텐데 우선주는요, 부장님? 우선주는 이것도 좀 확장하면 이것도 하나 우선주 테마가 안 되나요? 우선주가 오히려 변동성 요인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본주에 비해서 거래량 자체가 희박하고 그러니까 시세가 왜곡이 더 잘 되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더 탄력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로 올라갈 때는 보통주보다 훨씬 더 강한 시세라 강한 어떤 기대 수익이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모든 이제 잔치가 끝났을 때는 우선주는 재수 없으면 갇히면 한동안 못 빠져나옵니다. 거래량의 함정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주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관심을 아예 그냥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진만쌤 어떻게 보세요? 지주사, 우선주, 뭐 이런 아니면 고배당 트렌드, 뭐 금융지주도 일전에 긍정 얘기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쪽은요? 일단 저는 지주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이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이제 지주사들 보시게 되면은 주주환원책을 똥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가장 안 한 기업들이 제일 많이 오르고요. 주주를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은 안 오릅니다. 즉 어느 정도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지 이게 그래도 일단 단기적으로 대선 이후에 또 잠시 조용해지면은 수급이 가장 먼저 빠져나갈 곳이 이런 이제 지주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지주사와 그다음에 저 PBR이나 금융주랑은 조금 별개의 포지션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주사는 월요일 이전까지는 매도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슷한 결로 섹터 자체에서 돈이 빠져서 밀리게 되면 지주사는 충분히 금융지주사는 매수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금리 인하 포인트로 맞춰서 주주 환원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매대 마진이 높아질 수 있을 만한 증권이나 보험 그다음에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의 시각을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지주사는 저평가가 아닙니다. 적정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마무리됐을 때 지주사들은 분명히 빠질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금융지주사들은 그 수급을 다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이전까지 단기적인 시세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꿈을 가지시기보다는 이제 정말로 이제 여기서 개선세를 보여주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 거지 기대감이 또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때 그만큼 또 이제 주가 하락률이 하락 좀 딥하게 나오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월요일 이전에 매도하시는 전략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의 관점을 유지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 쪽에 긍정의 시각 유지해 주셨어요. 일전에 이제 조성호 부장님 조금 전에 한화 예를 드셨는데 5월 23일 유망주 중에 하나가 한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익이 낮고 이제 좀 덜 간 쪽에서 뭐 지주사 투자를 한다면 CJ 이런 얘기 주신 겁니다. 진만 쌤도 이제 한화, 세방, 삼천리 이렇게 얘기 주셨거든요. 세방 혹은 삼천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세방은 이제 좀 제가 짧게 달콤하게 이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세방 말씀드려서 세방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이전에는 조금 매도하시는 전략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삼천리가 생각보다 시세가 조금 빠르게 나왔는데 아마 이제 일봉 보시면 이건 절대 못 사는 기업인데 또 주봉 월봉 보시면 또 그렇게 많이 오른 기업들은 아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조금 해방은 매도 3,000리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언제까지 한 10% 정도까지만 더 끌고 가시면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그쪽까지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장님의 오늘 투자 아이디어 공유 시간 갖겠습니다.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시장관에 대해서 약간 임팩트 있는 한마디 이런 것들 해주세요. 이게 사실 이제 대선이 임박을 해서 이제 종목 접근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거를 막 버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좀 벌려놨던 거를 조금 일단은 이제 수습하는 쪽으로 조금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유효한 건 가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나 이제 대형 코스피 바이오 쪽은 여전히 계속 유효하다는 관점.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추세가 굉장히 좋은데 아직 이제 녹십자나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좀 바닥권에 있으니까 아직 여전히 뭐 가격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한 번 정도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급등 시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제 좋은 쪽이고, 일단 이제 코스피가 9개월 만에 2,700 위를 이제 도모했다라는 것은 이제 지수 쪽에 대한 베팅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대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지금도 유효하다는 판단인 것이고, 네. 나머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섹터들은 사실 이제 그 대선 결과 이후에 굉장히 큰 변곡점, 변동성, 세론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대선 직전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신재생, 뭐 정책 기대감, 뭐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수익이 났다면 이런 것도 좀 챙겨놓을 필요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이제 뭐 며칠 남은 이 대선 직전까지는 좀 챙겨놓으면서 좀 일단 재정비를 하는 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쪽은 뭐 유효하다 보는데 아까 좀 서두에 제가 반도체 설계 쪽 뭐 말씀드렸지만 네. 그냥 좀 지나가듯이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뭐 제주 반도체나 에이징 랜드 같은 이런 반도체 설계 쪽이 그래도 레거시와 HBM 양다리를 좀 걸치고 있는 그런 소부장 쪽이라서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소부장 쪽으로도 관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제 조금 관심을 어떻게 길고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만 쌤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의 포인트 어디로 잡으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저금리 수혜주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 발언 보시게 되면은 경기 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워낙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어제 이제 금리 인하 했는데 사전적으로 조금 나오는 부분들 조금 더 이제 미국 시장 눈치를 보되 그래도 이제 왜 최근에 이제 되게 강경하게 이야기했었던 이창용 총재가 조금 이제 스탠스가 완화되면서 조금 눈치 보고 금리 인하 계속하겠다. 즉 이제 지금 당장 내수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먼저 올랐던 게 지금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런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사실 경제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릴 때는 이제 건설만큼 이제 부수고 다시 짓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금요일 오후 같은 섹터인 이제 편의점 관련주, 유통 쪽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제가 예전에 금요일 같은 종목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서부 T&D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비슷하게 저는 이제 리테일 쪽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단부에 매력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각각 이제 CU와 GS25를 주요 메인처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있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꽤나 양호하면서 되게 조용하게, 사실 아마 이제 편의점주 지금 관심 가지신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하단부에서 지수 자체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도 수급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누가 어떤 차트가 더 이쁘냐라게 하기보다는 개인 선호도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CU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BGF로, 내가 GS를 조금 더 선호한다 그러면은 GS 리테일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하단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저금리의 수혜주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 포트폴리오의 하나 정도는 내 건설주를 못 잡았다라면은 이제 이런 이제 편의점 관련주 혹은 이제 유통주는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금리 인하 키워드에서 파생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진만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제가 2차 전지 한번 얘기했다가 이제 여론이 그렇게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잘 조금 갔어요. 네. 올랐습니다. 이제 바닥을 잡는 이제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근데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단독 기사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사실 무근도 나오기도 SK 오는가 포스코 퓨처엠의 합작법인 여러 가지 좀 변경점이 있고, 이제 삼성 SDI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국 지수가 괜찮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쪽에서 많은 이제 좀 상승 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다음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혹은 이제 정책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책주 갖고 계셨는데 지금 살짝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주요 링크는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링크 보내드려서 방송 시청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관련돼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오셔서 이제 좀 고민 상담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2차 전지 대응법 정책주 물리신 분들 오셔서 대응법 이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또 두 분과 함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에 대한 금요일 전략 챙겨봤습니다. 조성우 부장님 그리고 김진만 위원님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프리마켓 출발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죠.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일단 하락권의 출발 확인이 되네요.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1%대 하락이고요. KB금융 0.6% 정도 상승. 아무래도 배당, 주주환원 이런 쪽에서 금융 지주들 나름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출발은 괜찮습니다. 알테오젠, HLB, 펩트론 등의 제약 바이오진 진영 일단 미국에서 금리 하락 이슈도 있었고 해서 일단 강보합 정도이고요. ABL바이오 2.7% 상승세. ABL바이오가 BBB 셔틀 플랫폼이죠. 이쪽 이슈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되면서 요즘에는 제약바이오가 갈 때 이 종목이 탄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 쪽으로 간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하락이긴 한데 거래량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일단 상승불이고요. 롯데 지주, 한화, 대웅, 어제 강했던 지주사들 프리마켓 분위기 오늘 또 괜찮네요. 진만쌤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죠. 감성코퍼레이션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량 상위 6% 상승권의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나이백도 연이틀 상한가로 개별주 모멘텀 흐름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SOS랩 아무래도 테슬라 자율주행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이쪽 개별 종목도 탄력을 좀 받네요. 상승률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지주사가 장악을 했네요. HS효성 어제 이제 급등했었고 오늘도 프리마켓에서는 16% 상승이고요. HD현대야 뭐 압도적인 지주이죠. 한화, 롯데 지주까지 다 그 이슈로 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증권주들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고 금리 인하 이슈, 주주 환원 이슈가 맞물리면서 어제 강했는데 오늘장에서도 상승률 상위단에 지주와 증권주가 거의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도 6%, 태양광 쪽도 HD현대에너지솔루션처럼 뭔가 이슈가 있네요. 아무래도 신재생을 키워야 한다라는 이제 대선 공약 관련한 이슈로 주목을 받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제 전략 좀 더 이어가시죠.